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전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정기국회는 회의 한 번 못 해보고 하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과서 저자 이명희, 주진호 두 교수를 직접 모시고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JTBC 취재진이 중국 쪽 압록강과 두만강변을 찾아가 건너편 북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귀성 차량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오후 들어 서서히 풀렸습니다. 도로공사는 밤 10시쯤 고속도로가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0대 가장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안에는 지병을 앓던 90대 아버지도 숨져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중학생인 딸만 홀로 남게 됐습니다. 무결점의 철에서 자동차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고향 내려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겠죠. 올해는 모두 3,5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움직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의 재회입니다. 명절은 그래서 만남이고 소통이겠죠.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첫 소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이런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인 상태에 있어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떳떳하면은 부딪혀가지고 와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 그런지 모르겠어. 국민들도 뭐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김한길 대표나 대통령 다 너무 꽉 막혀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답답하고. 일단은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저들은 우리의 국민을 안중에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반대의 경우는 바로 정치권 얘기였습니다. 3자 회담 이후에 더 멀어져서 각각의 길로 들어섰고 국회는 열어만 놨지 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한가위 연휴 첫날 흐뭇한 소식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니까 전해드려야 되겠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귀성객들이 빠져나간 연휴 첫날 서울 도심. 민주당은 오늘도 49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천막에서 추석을 맞는 민주당은 내일 오전 합동 차례를 지내면서 장외투쟁 장기화의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겁박하려 한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3자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전국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전국이 풀릴 수가 없지요. 어제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분간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연휴 기간 성묘를 다녀온 뒤 세일즈 외교와 경제 구상에만 전념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짝 피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 수석 비서관 회의도 주재하지 않아 당분간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의 요구와 무관하게 당분간 민생 행보에만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았지만 청와대와 야당의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달 초에 시작된 정기국회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 보름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100일 동안의 회기 가운데 벌써 5분의 1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먼저 각종 민생 현안이 상임위에 잡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 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과 중소기업 창업기본법 등입니다.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심사는 법으로 정한 기한을 넘긴 채 멈춰서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그런 야당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이렇게 여야 대치로 국회는 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의 수당은 다 타가고 있습니다. 그 특위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수당만 받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수당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송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여야 합의로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모두 10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운영된 8개 특위의 평균 회의 횟수는 3회. 이들 특위에 지급된 돈은 2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는 14개월 동안 회의 한 번 했는데 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특위가 이 돈으로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위 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어 올해부터 비공개 정보로 묶어뒀다고 밝혔습니다.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14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매달 6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혈세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 안 하는 특위의 활동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해보자고 설치하는 각종 특위가 의원들 쌈짓돈 대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 송지영입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즘 그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일본 방사능 기준치가 100크렐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과연 정부 검역 체계 믿어도 될까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시는지.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석 때 동태전 올릴 건지 궁금합니다. 예, 뉴스룸이 정한 오늘의 여론조사 주제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논란입니다. 어제 단독으로 내보내드린 일본 후쿠시마 현지 취재, 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윤 장관은 현재 우리 정부의 검역 체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충분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검역 관리는 믿을 만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 말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휴대폰과 유선 전화를 대상으로 해서 임의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이 한창입니다. 현대사를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양쪽의 대표적인 학자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쪽 교과서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임진택 기자가 핵심 쟁점을 위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폐기가 돼야 됩니다. 그 쓰레기 같은 교과서예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내용들로 차 있는 이 교과서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쓴 그런 이 역사책이 담고 있는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는 다른 7개 출판사와 크게 3가지 지점에서 커다란 시각차를 보입니다. 먼저 일제시대 진보적 가치관을 담았다고 평가받는 천재교육 출판사의 경우 일본의 침략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패망 직전까지 자행된 강제 동원과 자원 수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교학사는 일본 침략과 함께
당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다룹니다. 1930년대 서울 명동에 사진을 싣고서 정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도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장기 집권과 독재에 초점을 맞춘 천재교육 교과서. 시종일관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반면 교학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웠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한국인이 가장 존경했던 국민 영웅이라는 묘사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평가에서도 온도차가 확실합니다. 천재교육은 정변을 일으킨 군인 박정희에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군사정권에 맞선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저항정신을 부각시킵니다. 교학사에서는 이런 항거의 역사가 확 줄어들고 대신 반공정신을 강조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대통령 박정희에도 힘을 실어줍니다. 둘로 갈라선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처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교과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예, 교육부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교학사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7개 교과서까지 다 재검증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요. 앞서 비교한 두 교과서의 집필자 두 분이 지금 제 양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천재교육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주진호 상명대 교수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명희 교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모든 역사 교과서를 재검증하겠다. 이것이 이제 교과부의 입장인데 우선 이명희 교수는 거기에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다른 교과서들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발견됩니다. 제가 그 우리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298개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좀 봤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로 좀 사실상의 오류들도 있었습니다. 뭐 연도라든가 또 부정확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대다수는 사실은 그 어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 우리 교과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 민사령이라든가 토지등기령 이런 게 1918년에 그 공포가 됐다라고 하면서 12년에 된 것으로 우리는 그 기술을 했는데 잘못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연도가 좀 틀린다든가 하는 것은 뭐 금방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각차가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우리 건희영 교수가 천재교과서의 8쪽에 대해서 15개의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에 정리한 걸 가져와서 주 교수께서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이외에 제가 역시 주 교수께서 대표 저자로 쓰신 천재교육의 일제시대 부분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그 집필 기준 한 개를 완전히 그 성취 기준 하나를 완전히 무시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성취 기준은 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6번째 성취 기준은 일제강점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변화의 모습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과서를 제가 전체로 훑어봤더니 일제강점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검증심의에서 그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반론 듣겠습니다. 주진호 교수께 드리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뭐 물타기라고 할까? 물타기 아닙니다. 잠깐만요. 말씀 들으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뭐 검정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던 뭐 오류라든가 문제점도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교학사 교과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과 그것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2, 3일 사이에 뭐 학계와 시민사회가 잡아낸 것만 해도 뭐 아까 298개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정말 사소한 어떤 사실의 오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빠진 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천재교육이라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천재교육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7종의 말하자면 역사학자 또는 역사교사들이 집필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책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식이
대체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천재 교육에서만 아니요,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아니고요. 지적한 거는 잠깐만요.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수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명희 교수님 예. 말씀 끝나시면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천재 교육에서 8쪽에서 뭐 15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근데 도대체 일주일 동안 아직도 8쪽밖에 못 보고 있다는 그 학자적인 그 불성실함에 대해서 제가 참 놀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뭐 8쪽에서 뭐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8쪽에서 뭐 15개 뭐가 나왔으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650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학자가 할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을 해보고 거기에 650개의 오류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정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고작 8쪽 보고 난 다음에 8쪽에서 그것도 예를 들자면 무슨 여성들을 뭐 사회적 소수자로 썼다고 해서 그걸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여성학계에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소한 걸 가지고 마치 교학사가 범한 그 수없이 많은 오류와 그리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뭐 상쇄시키고 마치 똑같은 수준의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재반론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혀 반론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역시 일제강점기 부분에서요. 지필 기준을 제가 두 쪽에서 2개를 위배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개 좀 말씀드리면은 지필 기준에서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여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교과서를 보면은요. 동아시아의 변화는 13주를 기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지필기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러시아 혁명은 16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필기준에서 특히 유의점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패전국 식민지에 대한 적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국의 식민지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유의한다라고 지필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교육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패전국어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으며 식민지와 반식민지 민족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서술만이. 즉 지필 기준하고는 정반대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집의 설계도에 해당됩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지붕도 있고 현관도 있고 방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부엌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전혀 서술하지 않은 것은 응접실이나 식당을 전혀 만들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저는 같은 수준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은 주진호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이 천재교육 교과서가 뭐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빼먹었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일제하의 사회경제적인 변동이라든가 사회문화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 책에 분명히 서술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회경제적 변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아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검증을 하십시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는 서술되어 있는지를 몇 마디만 말씀 주시면은 그 반론이 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할 왜요? 시간은 없잖아요. 잠깐만요. 한 부분인데. 잠깐만요. 책을 보면 금방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못 찾으시더라도 저희 방송 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시면. 됐습니까? 네네. 그러시죠. 반론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뭐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검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실 합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우리가 뭐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일본의 시각으로 쓰여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것은 참 우리 민족에 굉장히 서글픈 그런 그 비극적 사건인데 거기다 대고 뭐 일본의 그 낭인들 그 살해에 가담했던 그 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다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의병들의 활동을 일제가 그야말로 자기들 말로는 토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 교과서를 쓰면서 그것을 토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대단히 이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판 활동을 해왔고 저도 뭐 그중에 일부를 담당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의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그걸 왜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알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잠깐 좀 보고 여론조사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책을 이제 선택해야 할 교과서를 선택해야 할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400분에게 제가 전화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듣고 그분들이 직접 소비자니까 그리고 두 분의 얘기를 계속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교장과 교감들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일단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응답자 400명 중 43%가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17%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꼽은 부분은 사실에 대한 오류, 그리고 편향된 기술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술 자체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교과서를 채택할지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이 16%에 그친 겁니다. 다만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친다면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두 쪽으로 나뉜 교과서에 교육 현장도 둘로 갈라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주진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채택하시는 주체들은 아닙니다. 역사 교사들이 이제 1, 2, 3일을 매겨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면 거기서 가급적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채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1차 주체는 선생님들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감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 교학사의 교과서를 직접 보고 판단하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약에 직접 보셨다면 훨씬 더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만큼 이렇게 뭐 교육부에서 뭐 다시 이제 뭐 수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나친 이 특혜적인 어떤 검정에 더해서 특혜를 더 주어서 이 책으로 하여금 수정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이나 보완도 결국은 교과서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고요. 자, 이명희 교수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상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그런대로 저는 저희 교과서를 곱게 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주로 보도한 것은 부정적인 보도 일변도였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서 주도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 필자들한테 한 번도 확인하고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채택하겠다는 사람들이 16% 정도인데 그 정도면 많이 있다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저쪽에서는 1, 2%밖에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제가 있었습니다. 수정이나 보완인데 다만 주 교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수정이나 보완도 그 교학사 교과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기는 무척 어렵다. 직접 보시면 아마 안 선택할 것이다. 이런 저는 의견이죠. 오히려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시면은 오해가 풀려서 저는 더 많이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강점기 시대에 한국이 그만큼 또 그 덕을 봐서 발전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논란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술한 바는 없다고 또 말씀하셨고
천재교육 쪽에서는 상대가 그렇게 기술했다고 네. 믿고 계실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양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호 교수와 이명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석을 앞둔 북한은 어떤 표정인가? 오늘도 JTBC 뉴스9은 3개의 단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JTBC 취재진이 최근에 중국적 압록강과 두만강변을 찾아가서 건너편 북한 풍경을 카메라에 은밀하게 담아봤습니다. 정영환 특파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단동. 북한의 제1교역 창구인 단동의 시장에선 추석을 앞두고 물건을 사러 나온 북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강 건너 신의주의 가을 들판에선 가을볕에 곡식이 한창 익어가는 중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교복 차림의 아이들. 압록강에 낚싯대를 들이운 주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 여성은 배에 탄 관광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번엔 두만강 상류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중국 허룽에서 바라본 함경북도 무산. 북한의 최대 철광석 산지이다 보니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업 도시인 만큼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거리에서 맨손으로 소와 씨름하는 특이한 광경도 눈에 띄는데요. 흡사 1960년,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만강 하류 쪽은 대낮인데도 인적이 끊긴 마을이 많습니다. 총을 맨 채 들판을 가로지르는 북한 병사들 모습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 달구지를 모는 북한 병사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아랑곳 않고 작업에 몰두합니다. 끊어진 다리 건너편은 함경북도 온성군인데요.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온성 들판의 한가운데에는 탄광에서 캐낸 흙들이 쌓여 산처럼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만강 일대 접경 지역 중엔 강폭이 좁아지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 거리가 4에서 5m에 불과한 곳도 있는데요. 철조망과 접근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나부터 분위기가 삼엄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중 접경에서 JTBC 정용환입니다. 예, 추석을 앞둔 북한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내부 소식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북한 주민과의 통화 내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취재팀장 이시마루 지로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기자는 오사카에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900여 명의 북한 주민을 취재해왔습니다. 이시마루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추석이 우리처럼 명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2대 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추석이 공식 명절이 아닙니다. 예. 습관적인 말하자면 좀 민간 명절이고요. 국가적인 명절이라고 하면 역시 김일성, 김정일 생일입니다. 예. 네, 그때는 특별 공급이, 배급이를 과자나 술 등을 공급이 되는데요. 예. 추석에는 특별 공급 같은 것도 일제히 없답니다. 예. 그런데 풍습은 남아 있습니다. 이날 모두가 처상묘를 찾아가 선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예. 그럼 그 이외에는 뭘 하면서 지냅니까, 되게? 예. 근데 가족들 모여 앉아 흰쌀 밥을 먹는 날이 딱 1년에 2번인데 예. 바로 그게 설날과 추석이라고 합니다. 예. 생활 정도에 따라서 물론 좀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은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그 가족들 앉아 맛있는 걸 먹는 날 바로 그게 추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북한 취재팀에서 어제 북한 북부 지역에 사는 취재 협조자하고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프레스에 있는 분이
북한 내에 있는 주민과 직접 통화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추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겠습니다. 아니 어디 추석이 생각해 뭐래? 주말이고 조정들을 잘 받들어 먹여야 또 일이 잘 되지고 해서 열심히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아서 참 잘해갖고 자네도 올라가지 해가지고 장관 해갖고 잘해가네. 너 집중만 따로 치고 막 이래갖구나. 웃기먹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만 살아야 또 웃기겠어. 그래 그거 그러면 또 선수들이 먹지 않을 정도는 그거 잘해가지고 하네. 요즘에 원래처럼 추석이라고 막 물가 막 올라가고 물세니까 쌀값도 올라가고 막. 쌀값 싫으면 좀 미리고 지금 하다가 그냥 추석이 되니까 그냥 여기 다 6,000원이 올랐어. 그냥 6,000원 되지 한 주에? 좀 미리고 지금 다 올랐어. 그냥 가야지 하면 원래보다 지금 많이 올랐어. 대사 준비하느라고. 그냥 여기 나가보고 그냥 가있는데 그냥 가지 다 가지고면 정말 사과한 거는 또 어디나 하나도 없고 그냥 곱사랑 못해 없을 때. 그렇습니까? 그냥 도착해서 주소가 없으려고 이 사람들이 좀 하고 먹는 날이 이래요. 그냥 짜고 쎄있어. 잘 먹는 날인데. 그냥 주소가 없으려고 없으면 정말 인간한 집에서 이사를 짜고 쏘소. 힘들어. 그냥 집에서 있어고도. 통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쌀값도 많이 오른 모양이고요. 북한이 여름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쌀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요. 그거는 역시 주속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그 시장값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그 수해는 7월 달에 집중 호우가 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지금 옥수수가 그 수확 시기입니다. 네, 비교적으로 그 수확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북한 사람들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거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역시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한 수입이 들어오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취재를 많이 해서 느꼈는데요. 하루에 두 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그래도 추석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쌀밥이라도 먹자. 그렇다고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재개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3월, 4월, 5월 달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계산권단 문제 약간 풀리는 방향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남북 이산 가족 3번 문제가 일단은 실현됐다라는 건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은 6.25 때 헤어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나 됐고요.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3번 문제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지만은 관심 가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에는 아시아프레스 북한 전문기자 이신마루지로 기자였습니다. JTBC 취재진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군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체제를 지탱해 주는 것이 군부지만 군인들의 모습은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손영석 기자의 전언입니다. 백두산 근처의 북한 마을. 앳돼 보이는 북한 병사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낚시를 하는 북한군과 마주쳤습니다. 여기 있는가?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중국 상인의 배를 타고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 북한 군인이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왜일까? 뭘 달라는 거야? 담배를 가져온 중국 상인이 북한 땅으로 담배를 던지자 두 명이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하지만 배가 떠나자 담배를 챙겨갔습니다.
취재진은 철조망 하나가 전부인 국경지대를 다니다가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북한 쪽에서 들린 중국어 인사. 취재진이 한국인임을 확인하자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후 돈을 요구합니다. 돈! 얼마? 중국 돈? 철조망 사이로 중국 돈 50위안을 건네자 숨어있던 북한 군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기 좋아 여기? 살기 좋아? 한국인이시고? 아이고 내들 돈 거리가 그런 것이다. 뭐 쓸데있으니까. 취재진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까지 요구합니다. 그러자 손목시계를 사오면 북한산 송이버섯과 골동품을 가져오겠다며 다음 만날 시간을 정해줍니다. 이틀 뒤 취재진이 약속한 시간에 다시 찾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열린 탓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시기가 그 남성의 상징이에요. 이민폐도 완전히 인기가 짱이죠. 그 어린 병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뒤에 상관이 시킨 거예요. 국경을 지키는 북한 군인들, 그들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대에서 JTBC 손용석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떠나면서 오전에 고속도로가 꽉 막혔는데요. 지금은 거의 풀린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영재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교통량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된 모습입니다. 한때 꽉 막혔던 경부고속도로도 지금은 막히는 구간 없이 교통 흐름 원활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오늘 하루 41만 대의 차량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9시를 넘어서면서 이미 예상치 이상이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20분, 광주까지 3시간, 대전까지 1시간 30분으로 평소처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당일인 내일 차례가 끝나고 이동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무렵부터는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JTBC 서영지입니다.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우려 속에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JTBC 뉴스룸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에 발표해드립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병을 앓던 90대 아버지도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이 집에 살던 56살 최모 씨가 욕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함께 있던 15살 된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고로 힘들다,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 발견한 총으로 죽는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안방 침대에선 90살인 최 씨의 부친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병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최 씨는 권총에 대해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퇴직할 때 가지고 나온 것 같다고 유서에 적었습니다. 권총에는 실탄 6발 중 1발이 발사되고 5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 내부 관리됐던 총기들 중에 그런 일련 번호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죠? 최 씨는 부인과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부인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삶을 비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사망 경위와 권총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사흘 전 경기도 하남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이 괴한에게 살해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을 달아 유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밤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다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등학교 3학년 최모양은 전교 2, 3등을 다투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꿈이던 최양은 이번 대입 수시 모집에서 명문대 여러 곳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도 많고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저희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끔찍한 습격을 당하며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최양의 어머니가 딸을 마중 나왔지만 공교롭게 이날은 혼자 걸어오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이 학생의 죽음을 두고 갖가지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리면서 가족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글을 올리지 말라고 호소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익명성을 가정한 인터넷 악성 댓글이 만연하는 게 이제 상당히 보기 이제 분노가 느껴지고요. 이번에 죽은 그 여고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최양은 오늘 추모공원에 안치됐지만 범인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죄 없는 여학생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희 경기경찰청장이 수사본부를 찾아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난해 1월부터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빗물이 바다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후쿠시마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건 분명 관리의 문제인데요. 후쿠시마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장담은 무색해졌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를 둘러싼 30cm 높이의 콘크리트 보호. 도쿄전력은 지난해 1월 일부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이후 이 보의 배수 밸브를 24시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보안의 고인물이 빗물인지 탱크 내 오염수가 유출된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비가 올 때마다 보안의 오염수가 빗물과 섞여 배수관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これらの場所というのが、過去海運用でしたからそこに降った雨というのは何らか影響を受けていた可能性というのは否定できない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 실제로 태풍이 몰려온 지난 15일 탱크 둘레의 보안을 검사하니 두 곳에서 허용치의 80배에서 123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스트론튬이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말에야 배수 밸브를 잠그고 보안의 고농도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염수 사태가 계속 악화하자 내일 급히 후쿠시마 원전을 찾을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오늘 새벽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005년부터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은 고인은 지난해 대선 때 부산일보 지분 매각 발언이 공개돼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오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월 사퇴했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최 전 이사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수산물 논란에 대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 방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 현재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은 24.9%,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7.5%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검역 관리는 믿을만한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로 신뢰한다가 35%,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8.8%로 합치면 43.8%고요. 대체로 불신한다는 32.1%, 전적으로 불신한다는 18.4%로 50.5%였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5.7%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검역 관리를 신뢰한다는 의견보다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좀 더 높았고, 특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서 정부의 상황 인식과는 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영청 밝은 달이 정말 아름답죠? 한가위를 하루 앞두고 크고 동그란 달이 떠올랐는데요. 대수나무 아래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6시 10분쯤부터 전국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고 동그랗게 보이는 시간은 서울 기준으로 저녁 8시 13분 무렵인데요. 이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오게 됩니다. 현재 이송 영상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방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전주 31도, 대구 30도 등 한낮에 덥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 밤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달은 밝다지만 생활고를 비관해서 세상을 뜨는 사람들의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고향에 계시든 또 타지에 계시든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